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첼시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첼시는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3무 2패죠. 특히 초반에 비해 첼시의 지난 5경기 득점력은 꽤 저조합니다. 이전까지 득점을 막 몰아치는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벌써 마레스카의 플랜이 다 읽힌 걸까요? 아니면 선수들 퀄리티가 떨어져서? 글쎄요. 제가 최근 첼시 경기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최근 몇 경기를 봤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건 후방에서 풀어 나오는 퀄리티가 진짜 훌륭하구나입니다. 풀어 나오는 빌드업의 퀄리티가 훌륭하다는 건 선수들의 개별적 클래스들이 갈수록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첼시가 풀어 나오는 퀄리티는 하이 퀄리티인데 왜 득점이 안 나오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실점이 은근 많아지고 있는데 첼시의 수비 시스템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첼시는 최근 3경기 동안 꽤 다양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입스위치 전에는 카이세도가 원볼란치로 위치해 엔조가 2선 가운데로 깊게 들어가 좌측은 펠릭스, 우측은 파머로 위치하는 3-1-3-3 형태로 최근 맨시티가 보였던 형태 중 하나를 보였죠. 또 펠리스전에는 4-3-3의 중원이 역삼각형 형태로 나와 풀백들의 포지셔닝을 사이드에 배치하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2명이 위치하는 이런 형태가 나왔죠. 마지막 본머스전에는 카이세도가 풀백으로 출전해 라비아와 토벌란치로 유지하고 쿠쿠렐라는 센터백처럼 위치하는 3-2-4-1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 경기마다 형태가 달라진다는 건 결국 마레스카는 상대의 수비 형태나 수비 시스템에 따라 세부적인 패스 루트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상대의 약한 부분을 노린다고 봐야 합니다. 먼저 가장 최근 경기였던 본머스전부터 살펴보면 3-2-4-1 형태처럼 위치해서 빌드업 할 때 산체스를 대부분의 상황에서 오른쪽에 껴서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본머스의 원톱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었죠. 코릴과 산체스가 센터백처럼 위치해서 우아타라를 두고 쉽게 우위를 점하면 남은 한 명의 선수는 앞을 바라보고 프레질 수 있었죠. 그럼 카이세도가 후방에 위치할 땐 가운데 들어와서 위치해 라비아와 투볼란치를 위치하지만 사이드로 빠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라비아의 위치도 보면 둘 다 좌우 밸런스를 위치하는 게 아니라 라비아가 은근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위치했죠. 이런 상태에서 볼이 사이드로 아첸퐁 쪽으로 연결되면 카이세도는 앞서 말한 대로 횡으로 빠지면서 카이세도를 견제했던 본머스 공격형 미드필더도 이런 식으로 같이 끌려 나왔는데요. 마레스카는 여기서 본머스의 이 두 공격형 미드필더는 맨마킹으로 끌려 나오는 점과 동시에 이 미드필더들은 언제든지 톱이 수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대각선으로 나가는 임무까지 이어서 한다는 걸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즉 카이세도가 이렇게 횡으로 나가면 아첸퐁이 볼을 안으로 쳤을 때 파머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본인이 볼 받을 수 있는 공간과 루트가 형성되었죠. 더 나아가서 아첸퐁이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볼을 잡았을 때 본인이 보고 있는 쪽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 반대쪽으로 볼 터치하고 밀고 나올 때 엔조가 비어있는 걸 인지를 못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거는 선수가 본인이 경기를 더 치르면서 경험치가 쌓이면 성장할 수 있지만 경기장에선 이런 부분들이 아첸퐁한테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풀백을 볼 수 있는 선수니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으니 밀고 나가면서 엔조한테 열린 타이밍에 전달해 더 프리하게 엔조가 나올 수 있었죠. 그럼 상대 센터백이 엔조를 묶는다 해도 여기서 잭슨의 특유의 내려와서 연기를 도와주는 포지셔닝을 가져가면 센터백 상대로 2대1이 걸려서 누구한테 갈지 애매해지죠. 이런 식으로 첼시는 후방에서 꽤 디테일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본머스전에 나온 다른 상황들로 보면 본머스는 수비 형태가 4-2-3-1로 시작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카이세도와 라비아의 투볼란치가 만들어질 때 볼 들어오는 타이밍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바로 올라와 등 뒤를 타이트하게 붙어버리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 시스템의 어쩔 수 없는 리스크는 필드 안에서 어떤 타이밍에 올라올지 이 두 선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두 선수가 한 선수한테 묻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두 선수한테 묻혔을 때 다른 미드필더는 약간 프리해지죠. 여기서 약간이란 단어를 제가 붙인 이유는 본머스의 세메뇨 같은 선수가 타이트하게 더 붙어서 거리를 조절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카이세도나 라비아는 순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미리 본인들이 판단하고 바디 포지션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첸퐁이 앞으로 잡고 대각선에 위치한 파머한테 또 주고 파머는 카이세도한테 내려주면 이미 여기서도 쉽게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상대 압박을 또 내려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처럼 풀어내는 게 제 생각에는 첼시가 EPL 팀 중 가장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파이널 서드에서의 상황인데요. 여기서 풀어나와 좌측면으로 가면 여기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산초가 있죠. 여기서 산초가 밀고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 이전 상황에 엔조가 미드 빌드업에 관여해 밑에 위치하면 산초가 밀고 들어갈 때 쿠쿠렐라가 오버래핑해서 상대 풀백을 두고 수적 우위를 점한다든지 아니면 역습 상황에서 쿠쿠렐라가 밑에 받치고 있으면 엔조가 사이드에서 분산시켜주거나 두 선수 중 어쨌든 한 명은 언더래핑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주는 움직임이 상대 수비 위치에 따라 나오면서 공격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집니다. 또 산초는 우측에 위치하는 윙어들이랑 대비되는 점은 드리블을 안으로 치면서도 상대가 더블 사이 공간으로 볼을 안쪽으로 줄 수 있겠다 싶으면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툭 주면서 연계가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쿠쿠렐라가 오버래핑 해주면 엔조가 조금 더 밑에 위치로 내려가서 볼을 세밀하게 찔러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엔조에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미드에서 빌드업할 때도 엔조가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가 라비아한테 묶이면 내가 이제 깊게 위치해야겠구나 하는 타이밍도 알고 아니면 자기가 묶이면 내가 내려가서 오히려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를 묶어버려서 라비아나 카이세도한테 조금 더 프리한 공간을 나한테 끌어옴으로써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이런 디테일들을 이젠 굉장히 잘 알거든요. 이렇게 좌측은 꽤 괜찮은데 우측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우측으로 볼이 들어가게 되면 파머가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대부분 상황에서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따라 내려오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카이세도가 파머 대신 앞으로 올라가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최대한 선수가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 파머가 왼발로 백힐로 내줄 수 있지만 후방 빌드업과 미들 서드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각각 한 번씩 리스 제임스와 호흡을 맞춘 장면이 나왔었죠. 이렇게 내주면 우측에서 상대 풀백을 두고 우위를 우측에서로 점할 수 있겠죠. 아니면 마두에케가 사이드에서 내려와 받을 때 등을 지더라도 라비아까지 어느 정도 접근을 해주니 3자 형태로 맞춰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선에서입니다. 어쨌든 첼시는 4명의 선수를 중원에 두기 때문에 횡으로 이동하면서 한 명이 비면 메잘라가 깊게 들어가면 상대 풀백과 2대1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마두에케가 드리블하면 대부분의 선택지가 엔드라인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1대1로 상대를 완전히 제낀 상태에서 전달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상대를 엔드라인으로 제껴서 상대 바디 포지션이 무너져야 이제서야 바로 대각선에 가깝게 있는 파머가 자기 시야 안에 보이는 거죠. 여기서 산초가 마두에케 혹은 네트와 대비되는 점은 이런 점입니다. 산초 같은 경우도 드리블을 꽤 의존한 경기가 있지만 결국 안쪽에 있는 선수한테 연결이 되어 반대로 풀어 나오든 슈팅을 하든 이런 선택지가 나와야 되는데 마두에케나 네트 같은 경우 본인들이 끌다가 각도가 다 닫혀버리면 고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비단 윙어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좌측에 비해 우측은 아첸퐁이나 카이세도가 오버래핑해서 사이드에서 분산시켜주는 상황들이나 파머가 우측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기에 윙어의 드리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파머가 안쪽에 위치했을 때 본인이 확실하게 인터벌 공간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침투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픈된 상황에서 본인이 앞을 보고 볼을 잡고 슈팅을 하든 킬패스를 넣어주는데 더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에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죠. 아마 리스 제임스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이전에 귀스토가 그나마 네트랑 합을 맞췄을 때처럼 사이드에서 오버래핑에 사이드 분산시켜주는 타이밍을 잘 맞춰줄 텐데 아첸퐁은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고 카이세도가 오버래핑하기에는 또 수비 트랜지션을 곧 또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우측은 좌측에 비해 좀 아쉬웠습니다. 실제 경기 상황들을 보면 본머스의 형태가 쿡이 뒤에 받치는 형태로 4-2-3-1인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첼시는 카이세도와 라비아가 투볼란치로 위치하고 아첸퐁이 사이드로 먼저 벌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체스를 먼저 껴두고 시작하면 포워드가 이 두 선수를 상대로 수적으로 밀리고 시작하는 거죠. 포워드가 어디로 수비할지 선택할 때를 보면 쿡과 크리스테가 산체스 시선 보고 라비아한테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소하지만 누가 라비아한테 갈지 소통이 안 되면 곧바로 카이세도한테 연결이 되고 카이세도는 살짝 프해지는 거죠.
또 다른 상황 보면 이번엔 카이세도가 횡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아첸퐁을 세메뇨가 알맞게 수비할 때 아첸퐁이 볼을 안으로 치면서 파머가 내려오는 타이밍과 알맞게 줄 수 있도록 각도를 스스로 만들어내죠. 파머가 내려오는 타이밍이랑 약간 안 맞았는데 그래도 아첸퐁이 조금 더 시야가 넓었더라면 프리해진 엔조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드리블 치니까 이 기회를 살릴 수 없었죠. 그리고 이 상황도 보면 상대 센터백이 잭슨까지 끼니 2대1로 어떻게 수비할지 난감할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측에서 전개하는 상황 보면 상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두에키가 곧 더블 상황을 맞이할 것 같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오다가 보면 분명 파머한테 줄 수 있는 이 각도와 루트가 열려 있을 텐데 주는 선택보다 드리블하다가 뺏기는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파머가 침투해주는 것도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일단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침투를 해도 4번인 쿡이 뒤에서 타이트하게 압박하면서 못 돌아서게 만들면서 또 뒤로 갔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첸퐁이 또 오버래핑해도 좋겠죠. 이 외에도 다른 경기에서 또 다양한 패턴들이 나왔지만 다음으로 파이널 서드에서 빌드업이 잘 안 됐던 이유는 첼시 선수들이 어려서 그런지 경기가 잘 풀려서 되게 신나서 마음이 들떠서 그런지 막 급해져요. 팀이 지고 있어서 쫓기는 상황에서도 급해져서 더 침착해질 필요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심 잡아줄 선수가 없어 보이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 상황 보고 좀 느낌이 들었는데 공격이 잘 되고 공격진들도 포인트 욕심이 생기는 건지 팀 플랜 안에서도 어떻게 풀어나오고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규율 같은 게 있는데 올 시즌 경기 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필드 안에서의 판단은 선수들의 몫이지만 잘 풀릴 때는 너무 과감하게 욕심을 내다 보니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못 벌리다가 잡히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굳이 네투가 굳이 길게 전환해서 이걸 이어나가기보다는 그동안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다시 패스를 하면서 진영을 가다듬고 다시 어떻게 전개할지를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서 굳이 무리한 패스를 시도한 것이죠. 이제 다음은 수비 부분인데요. 수비는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첼시의 수비 시스템 요점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첼시의 수비 시스템은 4-1-4-1 형태에서 상대 미드필더가 내려가서 백스리를 구축한다면 혹은 기본적으로 백스리 형태를 구축한다면 기본적으로 잭슨이 어디로 몰아갈지 판단하고 파머가 주로 내려간 미드필더나 사이드에 위치하는 센터백 따라 대각선으로 넓게 나가 전방에서 3대2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윙어는 내려가고 미드필더인 엔조가 더 올라와서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를 수비해 라비아와 거의 종대형으로 위치해 사이드로 몰아갔죠. 이러면 파머와 엔조가 같이 올라가는 타이밍 혹은 라비아가 올라갈 때도 두 선수 간의 타이밍이 엇갈리면 안 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상대한테 킥이 나오도록 유도하면 들어오는 볼에 대한 미드필더의 반응이 중요해져 떨궈지는 거 항상 생각해서 세컨드 볼을 따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후 수비 상황을 로우 블록이나 미드 블록까지 내려가면 더 중요해지는 것은 요새는 프론트 라인이 위치한 선수들이 내려와서 미들 라인과 간격을 좁혀주지 못하면 상대 선수들을 프리하게 냅두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잭슨과 파머가 간혹 앞에서 수비하다가 힘 빠져서 쉬고 있지만 이런 사이 공간에서도 달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수비는 이 상황으로 설명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조가 내려갔다가 다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잭슨이 먼저 센터백한테 나갈 준비만 하지 말고 더 내려와서 이 루트를 달아주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후 이것도 엔조가 미드필더한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말하고 싶은 건 지난 리버풀전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리스 제임스가 사이드에서 먼저 판단해서 상대 윙어랑 붙어있다가 이 공간 벌어지는 게 너무 큽니다. 물론 아첸뽕이랑 이후 상황에서 1대1이 되었지만 굳이 이 상황에서 엔조가 각도를 얼추 닿도록 위치하거나 잘라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간격을 애초부터 벌어진 상황을 만들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선 리스 제임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첼시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